폴란드에서는 사실 K2 전차 사면 안 돼, 레오파르트 2를 사야 되는데 장갑이 약하다고 방산 비리가 있어 하면서 공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K2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볍게 만들면서도 방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한 전차거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납기뿐만 아니라 가성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K방산의 소식을 영어로 만들어서 외국에 소개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K방산에 투자라는 이제 K방산 입문서, 그다음에 방위사업 안내서를 출판해서 이제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과 주변 국가 및 중동에서도 K2 전차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사실 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방위사업청장님이 세미나 축사를 해야 되는데 차장님이 이제 대독을 해주셨어요. 왜 그래 되는지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이 급히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와 이라크, 중동을 현재 방문 중이셔서 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의 SNS에 근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 군인들과 이제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하는 사진도 올리시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녹화 시점 기준에서는 사실 예측이지만 K2 전차의 중동 수출에 대한 논의, 그게 굉장히 현실화돼가는 것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이라크, 사우디 중에서 특히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전차 전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가, 원래는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들이 대량으로 있는데, 이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보다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름값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 무기의 기름값이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K2 전차와 비교되는 에이브람스 전차는 연비가 나쁘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짧고 유지보수 비용이 어렵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엔진 차이 때문인데, K2 전차는 우리 SUV나 자동차에 쓰이는 디젤 엔진, 요거를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는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은 쉽게 말해서 제트 엔진이에요. 제트 엔진이라 보니까 크기는 작은데 연비가 굉장히 나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한국의 K2 전차 구매에 대해서 이라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좀 고려 중인 거나 이런 소식들이 좀 간접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 같은 경우에 이라크는 전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란 이라크 전쟁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사실 잘 없겠지만 1980년대에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7년 넘게 전쟁을 했는데, 이란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영국에서 넘어온 치프틴 전차, 이거는 좀 중형 전차라 해서 성능이 좀 우수했는데,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또 구소련제 전차를 사용해서 전차전을 했을 때 좀 이게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는 동안에 또 다시 주변국한테 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이라크와 이란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가 여기 종교 문제도 좀 복잡하게 얹어 있고, 이라크와 이란의 교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라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차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 최선의 솔루션은 한국이다. 왜? 지금 중동 국제정서가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납기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사막 지역에서의 그 기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K2 전차,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까지 사실은 인증을 다 받았어요. 실전에서 투입된 것도 있고. 근데 같은 게 다 인증을 받았으면 공급이 빠르고, 거기다가 가격 경쟁력과 생산이 빠른 K2 전차가 이라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예측이지만 이제 녹화가 끝나고 올라갈 쯤에는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장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라크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출 전망이 밝고, 그 관련된 분들도 한국에 방문하시고 이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 MGCS와 달리 한국은 빠른 납품과 라이선스 생산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이 MGCS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KNDS라 해서 이제 거대 방산업체들이 이제 합병을 하면서 전차도 같이 만들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 전차 개념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차는 세대 구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전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라 하는데,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3.5세대, 그래서 4세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4세대에 근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MGCS는 진정한 4세대 전차의 목표로 굉장히 많은 개발비와 연구, 그 다음에 하이테크 기술들 많이 투입해서 만들 거예요.
개발의 핵심에는 약간 스타크래프트 유닛같이 전차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라인 오브 사이트, 그러니까 가시권 내 장거리 공격을 하기 위한 차량, 그 다음에 그 가시권 내, 그러니까 근접 전투를 하기 위한 차량, 요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팀을 짜서 다닌다, 이렇게 컨셉인데, 요게 개념도 사실 기존의 전차, 그러니까 한 대의 전차가 모든 임무를 담당하는 거랑 좀 맞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목표를 많이 하고, 거기다가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일감은 나누는데 자기가 얼마나 지분을 나누는지에 따라서 이게 완성되고 수출할 때 돈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돼서 싸우는 기 때문에 좀 지연이 돼요. 이 와중에도 이제 MGCS와 별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별개의 그 레오파르드 개량형, 4세대 개량형 이런 것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지금 전차에 대한 미래 국방 R&D가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산되어 가지고 여러 개 만드는데 옛날에는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하나는 이 시장에서 막 먹히는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첨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 그 다음에 개발 인프라 역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같이 공동 개발하다가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그 와중에 다른 제3의 회사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게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미래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납기가 되고 있고 개량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K2 전차 레오파드 2 그러니까 3.5세 전차 경쟁에서는 한국이 앞으로도 미국 독일 대비해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MGCS가 나오면 K2 전차가 구형이 되는 건 맞아요. 이 전차는 사실 좀 많이 발전적인 개념의 선진 전차이기 때문에 MGCS와 K2 전차 사실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K3 차기 전차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현대로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열심히 연구 중이라서 몇 년 내에 이게 시제차가 나올 거예요. MGCS와 K3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올인원 패키지냐 아니면 군사형 패키지냐, 요 차이입니다. MGCS는 전차가 요즘 달아가지고 이제 그 전차포로 이제 쏘고 전차랑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고병도 지원해야 되고 원거리 공격도 해야 되고 대공 사격도 해야 되고 드론도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배분을 하기 위해서 전차의 역할을 두 대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K3의 경우에는 한 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차의 기본적인 전술, 전차는 이제 4대가 소대 한 대가 되는데, 소대장이나 아닌 차 4대 중에 3대 갖고 이제 파괴되면 나머지 3대가 그걸 분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공전차라든가 아니면 근접전차 이렇게 역할이 분리되면, 걔가 하나 분리되면 전차의 전체적인 전차 소대의 전체적인 전투력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예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분산을 하는가 집중을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복잡한 개념이지만, 쉽게 말해서 젓가락과 도시락을 한 통에 넣느냐 한 통에 넣느냐 요건데, 젓가락과 도시락을 다른 통에 넣으면 이제 도시락은 잃어버려도 젓가락이 살아있거나 젓가락이 살아있는데 도시락이 잃어버리면 그게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그게 MGCS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K3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조금 개발 쪽이 난이도가 있고 크기가 K2보다 약간 커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요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 중이고, 요런 식의 방산 프로젝트가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독일은, 프랑스, 유럽은 아직은 좀 너무 목표는 높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개발이 지연된 게 많아요. 그래서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를 우리가 뭐 완전히 들어본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더라도 그 유럽의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가 잘 파고들어가지고 우리가 K2 전차 이외의 새로운 아이템,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외국과의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종 영향이 강하거든요. 이 MGCS 외에도 다른 회사들은 또 K2 전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나 현대로템이나 협력 개발, 공동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랑 협력을 하면 유럽 방산 시장의 질서는 정말 한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레오파드 절반의 가격으로 인도 시기도 절반 이상 빠른데, 이 밖에도 폴란드가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레오파르2는 사실 검증이 잘 된 전차고, 레오파르2는 아직 유튜브에서 제가 K2 전차가 훨씬 좋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같이 이제 밀리터리 유튜브 한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폴란드에선 사실 K2 전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로 하면서, 야, 폴란드는 K2 전차 사면 안 돼, 레오파르트2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방산 비리가 있어 하면서 막 공격하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다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레오파드2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2000대 이상이 생산되고 사용하는 국가가 15개국 이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용자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오래됐고 검증이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 약하다고 하는 이제 잘못된 선입견이 유럽에 퍼져 있는데, 요거는 레오파드2 같은 경우에는 만들 때 설계자들이 머리를 보고 머리를 또 써가지고, 요런
요렇게 포탑을 만들거나 차체를 만들면 적한테 이제 방어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K2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적의 공격에 가장 잘 견딜 수 있을 것이고 가볍게 만들면서도 방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한 전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실 레오파르트2가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레오파르트2는 최신형이 A8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8번째 버전이 공식적으로 있고, 이 외에도 파생형, 그러니까 개량이나 개조 키트가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살 때 우리가 커스텀으로 부품을 붙이거나 뭐 범퍼를 고쳐야거나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커스텀 부품에 대해서 수요가 제일 많은 것도 사실 레오파르트2입니다. 요것 때문에 레오파르트2가 사실 아직도 인지도 면에서는 좀 앞서 나가고, 가격이 비싼데도 그래 주문이 오긴 있어요. 다만 아무리 주문이 많이 인기가 있어도 이제 생산한 물량이 적으면 살 수가 없다. 노르웨이, 독일 등 선주문이 밀려 있는데, 이 선주문이 이제 7년에서 8년 정도 밀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이탈리아가 원래는 자체적으로 전차를 만들었다가 차세대 전차는 돈이 없어서 수입하기로 결정해서 레오파르트2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납기가 한 8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그걸 참지 못하고 계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대안이 무엇인가, 같은 독일의 라인메탈에서 만든 KF-51이라는 전차가 레오파르트2보다 납기를 빨리 해주겠다고 이탈리아한테 이제 좀 약간 꼬셔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레오파르트2 고객을 뺏었는데, 얘들도 사실 반쯤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면 레오파르트2와 KF-51은 차체가 같은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약간 중복이 돼가지고 생산 라인이 새로 깔리기 전에는 레오파르트2와 경쟁이 어려운데, 이런 것 때문에 KF-51이나 이런 레오파르트2 독일산 전차랑 우리 KF-21이 가격, 그 다음에 인도 시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가 있을 수 있고,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12대 정도 생산하고, 그래서 생산 캐파가 레오파르트2보다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FMF라는 제도,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에 드는 동맹국한테 공짜로 전차를 줘요. 이집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이 많이 됐거든요. 다만 미국은 이게 정치적으로 무기 판매에 관련 있기 때문에 대만 중심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어서 신규 고객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가가지고 방산 전시회 갔을 때 이 에이브람스 신형 전차를 이제 방산 전시회 제일 중요한 위치에 딱 얹어놓고 했는데, 에이브람스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좋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K2 전차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비싸고 너무 무겁습니다. 이 전차가 못 지나다니는 다리가 굉장히 많아요. 다리가 많고 강이 많은 지역, 이런 데서는 사실 운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 관점에서 K2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본적으로 납기뿐만 아니라 가성비 문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필요하고 소수정예로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때 전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네오파르트 100대를 살 때 K2를 300대를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벨기에라든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탱크가 한 몇십 대밖에 안 되니까 가격 경쟁이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레오파르트2가 수출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폴란드와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산업혁명이 굉장히 폴란드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폴란드가 국산 전차를 만들려고 원래는 했어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름이 별명이 고릴라라고 왔거든요. 그런 국산 탱크를 만들려다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래서 나름 옛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소련의 동맹국에서 무기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고 기술력이 떨어지고 밀리니까 이게 좀 기분이 좀 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폴란드가 자체적인 방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파트너를 고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이게 협업을 했고, 폴란드와 K2PL이라고 하는 폴란드형 K2 전차 현지 생산하면서 이 기술을 올리게 되면 한국과 경쟁을 한 게 아니라 한국과 팀이 돼가지고 유럽 시장으로 공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폴란드가 K2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2 전차는 혹한 환경부터 무더운 환경까지 어디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한과 혹서를 동시에 극복하는 전차가 흔하지 않은 건가요? 이것은 사실 국뽕을 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쟁자들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르트2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에서부터 노르웨이에서부터 카타르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람스 전차 유럽 지방에서 배치되어 있고 이라크전에서 쓰였죠. 그래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라면 혹한부터 혹서까지, 그러니까 영하 20도부터 40도 이상까지 견뎌야 되는 게
전차의 사실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죠.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무기들 우수하다. 러시아 무기 방산 잘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탱크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 그러니까 혹한 환경만 많이 신경을 써서 중동이라든가 더운 지방에 러시아 탱크가 수출됐을 때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혹한과 혹서를 잘 견디는 전차가 기본 원래는 이제 사실 상식 같은 거였는데 러시아는 싼 만큼 이렇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고객들이 웬만하면 이제 다 견딜 수 있겠지 이런 불신 이렇게 생각하다가 러시아 탱크를 겪은 고객들은 불신이 생긴 거예요. 요것 때문에 혹한과 혹서를 극복한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서방 측에서 K2 전차보다 혹한과 혹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전차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K2 전차의 혹한과 혹서기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서방 측 전차 표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나토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나토 규격 뭐시기 이렇게 하고 국방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기를 만들 때 서방 국가, 유럽 국가 및 미국의 동맹 국가들은 일종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해야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K2 전차와 K2 전차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미국, 유럽은 같은 기준을 쓰기 때문에 다 혹한과 혹서기를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다만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중요했냐면 K2 전차 이제 K1 전차 이게 운전해보신 분 그 K1 전차 운전병이나 아니면 승무원으로 군생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게 약간 더워요. 우리가 이제 그때 추위는 좀 잘 견뎠는데 이제 K1 전차 때까지만 해도 이제 냉방 그다음 사막 지역 운용까지는 잘 생각을 못했다가 K2 전차에서 우리가 최초로 환경 시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이 환경 시험은 무엇이냐면 혹한부터 혹서기까지 테스트하는 시설을 거쳐서 이게 잘 작동되는지 검증을 하는 최초의 한국산 전차가 K2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2 전차만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다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지 못한 전차들이 약간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전장 규칙까지 바꿨다고 하는데요. K2의 핵심 기술 중 해외 전장에서 특히 주목받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저도 이제 운영하신 분들한테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을 때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동식 사격 능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동간 사격 능력은 사실 전차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막 움직이면서 포 쏘는 거 해보셨으니까 그걸 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전차가 이동하면서 포를 쏘는 거는 그냥 포탄을 낭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포를 안정화 그러니까 자이로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짐벌처럼 막 흔들려도 이게 진동을 줄여주고 이런 안정기라는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체라는 이런 기술력이 들어가면서 점점 움직이면서 표적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졌는데 한국은 사실 이걸 자주 쓰진 못하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랑 만약에 대규모 전차전을 했을 때 이 K2 전차가 기동을 하면서 이동간 사격을 하는 게 생존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레오파르트 2 전차 그 다음에 에이브람스 전차, 폴란드가 운용 중인 다른 전차들도 이 이동식 사격은 됩니다. 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 서스펜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현가장치라고 부르는데 이제 자동차의 서스펜션을 에이브람스 전차나 아니면 레오파르트 2 전차는 토션바라고 금속을 강성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는데 우리는 유기압식, 유압을 사용해가지고 이 충격을 흡수해서 훨씬 더 충격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충격 흡수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동식 사격을 할 때 명중률도 더 좋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기능 중에서 저는 괜찮다고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키아 식별 장비 IFF라는 장비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전차의 그 K2 전차 포 위에다가 피아 식별 질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차 포탑 주변에 답변기가 있는데 포를 조준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 치면 얘가 적인지 아군 탱크인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그래서 내가 공격하는 애가 혹시 우리 편을 같은 편을 공격할 수 있는 하는 것인지 요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비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 1차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 사막을 폭풍 작전이라 해가지고 막 미국제 탱크들이 이라크군의 탱크를 다 파괴하고 막 그래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다는데 피하 식별을 잘못해서 같은 편 탱크들을 사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차가 기동을 하다 보면 이제 앞에 나간 전차도 있고 뒤에 있는 전차도 있고 막 맞붙여가지고 섞여 있으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물론 적전차랑 아군 전차랑 생긴 게 다르지만 이게 사실 전차 조준경으로 보거나 3km, 5km 밖에서 보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군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전적인 장비로 해서 우리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비가 피하 식별 장비, 그리고 ATR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공 자주포에 들어간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전차에도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낙원이 됩니다. 낙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 저걸 이렇게 조준해 가지고 이게 저기다가 찍으면 저기 움직여도 이 조준선이 유지되면서 자동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높아진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 경쟁 전차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극히 대부분의 전차, 그러니까 레오파르드 2라든가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업그레이드 된 버전 수십 기에서 수백 기 정도만 이 기능이 적용되고, 수천 대나 되는 구형 레오파르드 2나 에이브람스 이 기능이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K2 전차가 이제 아주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능, 요것은 소프트 킬이라고 한다. 소프트 킬을 반대말 하드 킬인데, 그래서 적이 공격을 왔을 때 적 요격탄을 발사해 가지고 파괴하는 것을 하드 킬이라고 K2에 폴란드 수출형 전차에 장착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K2 GF,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군이 운용 중인 전차, 그 다음에 한국 육군이 운용 중인 전차는 소프트 킬 기능인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기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막 미사일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레이저로 전차를 조준하면 그게 자동으로 K2 전차의 그 지휘관한테 알려지고 자동 대응이 됩니다. 저기 오는 방향이나 미사일 쏘는 방향으로 연막탄이 발사되면 그 대전차 미사일이 그 표적을 탐지하지 못하고 딴 데로 가거나, 전차포를 조준해도 이게 정확하게 조준이 안 돼요. 요 성능이나 기능이 굉장히 그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방 측, 그러니까 에이브람스 전차라든가 레오파르드 전차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이라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요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전차 장갑이나 두께는 레오파르드나 에이브람스가 더 두꺼울 수 있지만 사실상 생존성, 그러니까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잘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가, 요 능력은 K2 전차가 세계 최고인 게 확실합니다. 관세로 미국 중심 조달 체계가 흔들리면서 K방산이 가격 및 납기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 판도를 바꿀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관세 부분에서 방위사업은 관세를 맺지 않습니다. 무기 거래할 때 관세를 내지 않는데, 그래서 관세랑 방위사업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올해 관세 협상을 트럼프 이기 정부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하면서 공통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도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K방산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한국의 방위사업 성장에 뭐 악영향만 있는가? 그 전 세계 국가들이 전부 다 미국 무기만 살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 무기 사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약간 보험 성격, 어쩔 수 없이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경향이 분명히 구매 결정을 주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구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와 미국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거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세계 경제, 질서, 외교 관계에서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경우 안보에 대해서 각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게 한국한테 방위사업에 영향이 분명히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다소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고 세계 질서가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이 각국이 스스로 생존해야 될 욕구를 자극하고, 그것이 K방산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솔직히 저는 거의 100%로 보입니다. 왜냐?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우리 동맹국들과의 분쟁과 그 다음에 갈등이 사실 좀 깊잖아요. 원래 미국이 혈맹이라 했었던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나라들이랑도 싸우고, 뭐 최근에 호주랑도 싸우고 있던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완전히 미국산 무기를 사면 이제 약간 자존심 상하거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미국한테 끌려다닐 수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나 중국 무기를 살 수 없는 나라, 그 나라들 무기를 사면 또 그 나라 예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한테, 유럽과 이스라엘이 기존의 대안이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현재 사실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서울의 오션나 방산 전시회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방산 회사들에 대해서 데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평화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굉장히 좀 얌전하신 분들입니다. 유럽만 가도 반이스라엘 정자가 요새 엄청나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스라엘과의 방산 구매에 점점 부담을 가지는 국가가 많고, 중동 국가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유럽은 사실 이스라엘과의 거래가 좀 많았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같은 걸 이스라엘과 같이 했는데, 이란, 이스라엘
그 서로 미사일하고 폭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방어 미사일이 부족해서 독일한테 야 우리 납기를 2년만 늦춰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지금 독일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대체제로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체제로서 K방사는 정치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가성비도 좋으니까 분명히 기회의 창이 지금 열리고 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재래식 무기에만 성과가 좋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주목해 볼 만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곳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만 성과가 좋은 것은 팩트였고요. 신특수 무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AI와 드론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부족했으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3년이 넘어갔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많은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추천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회사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리면 펀진 같은 경우에는 AI 기업입니다. 요 기업들이 이 기업의 장점은 인공지능 지휘통신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처럼 적진의 상황들을 딱 깔아놓고 요 표적을 공격했을 때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어느 부대에 가야지 제일 잘 공격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국산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킬웹이라고 하나 이런 서비스명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래서 AI 알고리즘 사용해서 적 표적을 할당하거나 지휘 통제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들어갈 것인데 팔란티어나 아니면 미국 대형 회사들도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외국에서 수입해서 이걸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AI 파일럿 혹은 무인 체계 운영 이런 데 대한 AI 전문 기업입니다. 원래는 이제 민수용 AI를 하다가 국방 분야를 이제 넘어가서 제가 이제 그 개발력 이런 것들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파일럿 그러니까 AI가 드론이라든가 무인기를 활용해서 조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하시고 있고 LL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 기반으로 국방에 적용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투자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확인하고 막 그 개발진들과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해본 결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축은 드론입니다. 드론 중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회사는 파블로 항공입니다. 파블로 항공은 원래 드론쇼 그러니까 막 드론에다 라이트를 달아가지고 얼마 전에 한강에서 막 그 그림을 그리고 그 밤하늘에 이런 것도 있는데 파블로 항공이 드론쇼를 만드는 회사 플러스 불꽃놀이 드론쇼를 만들었습니다. 이 드론에다 불꽃놀이를 달아가지고 이제 라이트도 하고 불빛도 하늘에서 나면서 이제 아트를 하는 회사였는데 이게 군집 운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드론 1000개, 2000개, 500개 이런 건 수백 개의 드론을 하나하나 다 세팅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리즘이나 그림을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을 해서 드론이 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회사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군용 드론을 만드는데 지금 최근 연구를 하고 있어서 AI 군집 드론 연구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는 상당한 그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과도 좀 협업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군집 드론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에요. 왜냐면 드론은 사실 싼 값에 많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운영할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마치 SF 영화에서 막 드론들이 막 새떼처럼 몰려다니고 이제 서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니어스랩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드론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하드키 드론 솔루션에 최적화된 회사입니다. 드론을 방어하는 방법 지금까지 뭐 전파 방해를 하거나 레이저를 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다 한계가 있어요. 직접 부딪혀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터지거나 폭발하면서 파편 피해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 거의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하드키 드론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고 해외에서도 이걸 선보이고 수출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회사들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현장에서 직접 엔지니어들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개발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좀 이런 회사들은 꼭 소개해 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 4가지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유럽 전시회에서 공개된 카이의 유무인 복합 체계가 기존 유럽 강국들의 방산 경쟁 구도에 변화를 줄 신호탄이 될까요?
먼저 카이의 유무인 복합 체계, 내셔널 에어 컴뱃 시스템 NAC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인 무기에다가 무인 전투기, 무인 장비가 결합된 것인데, 이 카이의 유무인 복합 체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헬리콥터에서 헬리콥터와 드론을 같이 운영한 거, 그 다음에 KF-21이나 FA-50 전투기에서 전투기와 드론을 같이 운영한 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NACS 공중전, 그러니까 전투기와 드론을 같이 운영하는 항공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이 NACS는 3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로 AAP라고 하는 드론과 FA-50이 같이 작전합니다. 이 AAP라고 하는 드론은 무게가 150kg 정도 되는 제트 엔진 드론인데, 생긴 거는 이거 미사일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AI를 지금 적용해가지고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를 따라가서 같이 편대 비행을 하고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NACS2 2035가 되면 5년이 되면 이 AAP보다 훨씬 큰 무인 전투기, 국산 무인 전투기를 만들어서 우리 KF-21과 같이 비행하고, 무인 전투기랑 유인 전투기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시선 데이터 링크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파 무전기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이러면 눈에 그 수평선 너머에서는 통제가 안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육지 통신 이성을 사용해서 드론과 사람이 탄 무인기끼리 통제하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게 개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NACS3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1, 2가 다 포함되고 거기다가 우리 지금 이야기했던 국산 엔진 혹은 KF-21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차세대 KF-21을 적용한 게 카이의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이 유럽에도 비슷한 게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지금 현재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는 FCAS라는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GCAP라고 하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GCAP가 그래도 좀 잘 순항되고 있고 FCAS는 또 프랑스랑 독일이 좀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NACS가 비슷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기본 탑재를 하고 여기 연구를 하고 있긴 있으나 전력화 시기가 다르다. 우리가 더 먼저 내놓고 먼저 작전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우리 KF-21을 사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보다 훨씬 더 비싸고, 이 AI나 위성 기술 같은 경우에는 FCAS나 GCAP 같은 유럽 차세대 전투기는 성능이 더 좋아요. 근데 가격도 비싸지만 그들의 AI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낫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들도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으니까. 결론적으로 플랫폼의 성능 차이는 있을지언정 플랫폼의 가성비는 한국이 더 뛰어나고, 핵심이 되는 AI라든가 위성통신 기술 이런 걸로 해서 무인기를 잘 움직이고 통제하는 기술은 동등하기 때문에 저는 유럽 강국들의 그 방산 경쟁 구도에서 우리가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프랑스와 독일의 차세대 전투기 FCAS가 지금 정말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지분 투자라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들이 한국에,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같이 유럽의 방산 회사들이 차세대 전투기 체계 이런 거 만들 때 한국과 협업을 하거나 공동 개발을 제안할 때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유럽, 프랑스, 독일, 프랑스, 영국 말고도 뭐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이제 항공 산업이라든가 유무인 복합 체계 관심이 많은데 혼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파트너를 찾거든요. 이 경제 규모가 작고 소국이다 보니까 한국이 잘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한국 방산의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술의 자립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대한민국의 방산 수준에 대해서 이제 그 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비교를 하는 이런 연구가 있어서 보니까 대한민국 방산기술 기준 수준은 이제 1위, 미국 대비 82%.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없는 기술들이 약 18%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순위별로 전 세계 순위, 이 방산기술 순위 1위는 당연히 미국인데, 그럼 한국이 몇이냐 했을 때 화포, 우리 K9 자주포로 이런 거 만드는 건 세계 4위. 기동체계 및 지휘통제, 그러니까 K2 전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휘통제하는 C4I라고 하는 이제 무전기라든가 지휘시설, 이거는 세계 7위. 국방 소프트웨어 ICT 및 무인기 세계 8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긴 한데, 사실 우리는 우리 뒤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매출이 낮거나 방산기술 뒤진 애들이랑 비교를 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잘 나가는 애들을 이겨야 되는 게 사실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지휘통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무인기 이런 기술에서 우리 방산 선진국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올해 봄에 이제 방위사업청이 애안드리, 요새 가장 뜨고 있는 국방
스타트업, 미국의 국방 스타트업과 MOU를 맺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엔지니어가 MOU를 맺어서 유무인 복합과 AI 기술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것은 해외에서 협력을 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또 한편 제가 앞서 말했듯이 스타트업들 중에서 국방 스타트업, 그다음에 국방 클라우드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요 연구 성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핵심 부품이라든가 방산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개선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소부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해결한 건 결국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인데, 대한민국은 부품 국산화 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이게 해외에 없는 건데, 어떤 무기체계 들어갔을 때 그 부품 뭐 전차에 들어간 에어컨이라든가 뭐 어디 바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입하잖아요. 그럼 그 규격을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말해서 야, 요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게 하면서 국산화율을 계속 높이는데 상당히 올라왔죠. 특히 육상무기, 그 다음 해상무기가 올라왔는데 항공무기가 약간 부족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재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요 관점에 가지고 우리 소부장 육성이 아주 꾸준히 추진돼야 됩니다. 그 국방 방산 혁신 클러스터라든가 뭐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뭐 제도까지 상세한 내용까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지방에 우리 방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 지원 정책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다만 정책만으로 이게 다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산업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기술력이라든가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한테 방산업체 진출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부분에서 우리가 공급망, 그러니까 뭐 우리 국산무기가 있는데, 사실은 K2 전차에 우리 중국에서 나온 제품이 얼마, 부품이 몇 개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가령 K2 전차에 공급 패킹이 있는데, 패킹 같은 경우에는 5차 하청이 만들고, 이거는 중국한테 정보를 준 게 아니라 기존에 중국이 제 상용 공무 패킹 같은 게 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첫 그 대상이 KF-21입니다. KF-21 전투기는 그래서 모든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철저히 조사해서 중국에 완전 의존하고 있는 게 있는가. 가령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만 수입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생성한 부품이 KF-21에 얼마나 몇 개 들어가는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 기존 무기 체계에 대한 공급망 문제뿐만 아니라 신특수 무기, 뭐 드론 같은 게 앞으로 이제 많이 주목했는데, 사실 드론 모터, 드론 엔진 이런 거 국산 부품이 없습니다. 이게 만들 때 채산성이 안 나오고 중국제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국산화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뭐 드론을 여러 종류 만들거나, 아니면 계속 반복하면서 구매를 하면서 성능 개량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이라든가 연구 인력 지원해서 국산 모터나 국산 드론 전지 같은 게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폴란드, 동남아 등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 한국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가장 친한 우방 미국은 이런 데 대해서 먼저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좀 모방해가지고 우리 현지 생산이라든가 기술 유출을 막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티 템퍼링 기술이라고 합니다. 템퍼링, 혹시 이제 아이돌 그룹 피프티 사태로 한 번쯤 들어보실 건데, 무기 체계에서도 이 빼내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사실 미국 무기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타이거 아이 사건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얘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대한민국의 사건이었습니다. F-15K 전투기의 적외선 추적 장비를 타이거 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가 현지 정비를 하면서 매뉴얼에는 이 부분을 열지 마시오 라고 쓰여진 걸 우리가 열었는데, 그 열자마자 미국이 알아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야, 그거 왜 열었냐, 기술 유출을 하려고 하냐 하고, 이걸 해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진담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기술이 있는지 잘 몰라서 이 타이거 아이 사건이 나왔을 때 미국이 우리가 부품을 여는 걸 어떻게 알았지? 여기 의문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무기체계, 역설계, 분해를 만든 기술 전문적으로 연구되고 있었고, 이게 안티 템퍼링 기술이라고 해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적용한 차세대 무기체계가 이제 수출되면 함부로 이제 분해되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거나 역설계가 어렵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CMMC라고 하는 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개념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이버 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이란 건 뭐냐면 DoD, 그러니까 미국이 국방부가 무기를 살 때 이 물품이 뭐든, 그러니까 무기든 뭐 식량이든 아무 장비든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네 회사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 이 방위사업들의 기술 유출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인증제도, 그 다음에 이들이 사이버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 규칙과 인증 프레임워크가 이 CMMC 인증을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미국에 무기를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거꾸로 한국형 CMMC 그래 이것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우리 방산업체들이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런 전국 그 민감한 기술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이 방어하는 규칙과 솔루션들을 연구하는 것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F-21 블로그의 실전 배치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는데 이 결정에는 어떤 군사적 필요성과 전략적 배경이 깔려 있나요? 원래 계획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KF-21은 블록 1, 그러니까 공대공 임무 통합을 이제 2026년까지 하고 블록 2, 공대지 임무 개발을 2018년까지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블록 2가 공대지 임무를 한다는 것은 이제 10여 종의 무장을 통합한다. 그러니까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을 10종류에 대해서 통합을 하는데 여기서 통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전투기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쏠 수 있는데 그 쏠 수 있다는 말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무기를 전투기에 장착해서 쏠려면 일단 소프트웨어 코드라든가 데이터 버스 다 좀 기술적인 것에서 통합 작업이 이런 게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거나 달다가 떨어뜨리다면 이제 부딪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윙 클리어런스 문제라고 하는데 비행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비행기가 이 폭탄과 잘 궁합이 맞는지 혹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기류가 뭐 이상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테스트가 많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 통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원래는 블록 2 개발할 때 10종의 무장을 2028년 12월에 모두 다 인정을 한다 이렇게 개발을 했다가 지금 바뀐 컨셉은 최종 타임라인은 동일한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살라미 전술로 바뀐 겁니다. 처음은 2028년 10월에 딱 10종류를 통합을 한다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하는 무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드리면 일단 멍텅구리 폭탄 그러니까 유도 장비가 달리지 않는 폭탄 2종 그 다음에 한국산 유도 폭탄 우리 태국에서도 이제 지금 써서 유명했던 KGGB 유도폭탄 그 다음에 미국의 JDAM, LJDAM 혹은 레이저 가이디드 유도폭탄 하는 미국산 유도폭탄 여러 종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F-35나 22가 쓰는 무장들도 들어가는데 GBU-15라고 하는 레이저 유도 그러니까 표적에다 레이저를 계속 갖다 대면 그곳으로 이제 정확하게 표적이 맞춰지고 이동하는 트럭이나 자동차도 그거 따라서 레이저를 옆에서 쏘면 그게 유도폭탄이 같이 옮겨서 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폭탄 혹은 소규모 다중격경 폭탄 SDB라고 하는 크기는 작지만 벙커를 파괴하는 능력이 뛰어난 폭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폭탄 그러니까 멍텅구리 폭탄, 유도폭탄 이런 게 통합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2028년 12월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룡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28년 12월에 통합하는 것은 뭐가 변하는 게 없는데 나머지 무장은 그 개발이 완성된 대로 인증과 그 확인을 거쳐가지고 전력화를 하겠답니다. 요게 대해서 이제 군사적 필요성과 전략적 배경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군사적 필요성은 원래 계획에는 2028년 12월부터 이제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하는 KF-21은 공대지 임무가 바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공대지 임무를 아예 투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KF-21이 대체하는 비행기들 중에는 KF-5 제공호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크기가 작고 가볍지만 주로 이제 공중 요격 그러니까 적 항공기가 오면 이제 맞서 싸우는 임무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 임무가 있는데 지상 공격 임무에 대한 대체를 빨리 해야지 이게 퇴역하거든요. 엄청 오래돼서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형 기체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퇴역하고 이를 까면 줄이는 전력 공백을 줄이는 이슈가 하나 있고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것은 그 방위사업청에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외부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외부의 니즈가 뭐냐? 사실은 수출 관련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KF-21이 빨리 이제 수출되려면 공대공, 공대지 그러니까 적과 공중전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춰줘야지 사실 수출을 자격이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로 치면 입력 장치만 있고 출력 장치가 없으면 못 쓰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수출 고객들은 2028년 12월까지 다 기다리는 거 다 끝날 때까지 한 번에 이제 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전력화되는 게 상대방이
상대방의 수출 경쟁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만 방위사업청도 그러면 이 고객이 누구길래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 제가 여쭤봤을 때 사실 대답은 못 해주세요. 이게 엠바고나 비밀이 걸려 있어서. 근데 이제 KF-21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중동 혹은 이제 동유럽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이런 요구를 먼저 했거나 아니면 요게 가능하다고 이제 요청을 한 사항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F-21에 국산 엔진이 들어가면 단순 자립 수준을 넘어 글로벌 항공기 엔진 시장에 한국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롤스로이스나 지 같은 기업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롤스로이스와 같은 기업들은 사실 국산 엔진 들어가면 자신들이 위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별로 없고 이런 게 우습게 보인다, 이게 절대 아니고, 항공기 엔진이란 건 정말 어려운 과제고 만들기 힘듭니다. 전 세계에서 여객기에 쓰이는 제트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사실상 3개 회사밖에 없다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프렛 앤 휘트니, 그 다음에 영국의 롤스로이스. 근데 이런 회사들도 혼자서 엔진을 만드는 게 이제 더 이상 힘이 붙입니다. 자기들을 도와줄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파트너는 돈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유망한 파트너 같은 건 프랑스의 샤프란, 뭐 독일 같은 것도 있고,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일본이 이 사업, 그러니까 그 큰 회사들과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리스크도 분산시키고 개발도 같이 하는 이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이라는 것으로 일본이 항공 엔진 시장에 진입해서 상당히 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선에 쓰이거나 혹은 대한민국 차세대 수송기로 쓰이는 이런 여러 항공기에도 일본 부품이 이제 공동 개발한 엔진들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트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새 업체가 들어오면 이 시장 점유율을 먹으니까 큰일 나겠다, 걱정된다, 요게 아니라 나랑 같이 고통을 나눌 동료가 필요하고는 동료가 하나 들어왔고 나서 굉장히 반깁니다. 이것이 사실 엔진 개발한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인데, 그래서 KF-21에 국산 엔진 들어갔을 때 이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KF-21 국산 엔진은 사실 수요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금 현재 수요 생산이 확정된 KF-21 블록 1, 2 120대에는 이 국산 엔진이 들어가지 않고, 공군이 120대 외에 KF-21을 추가로 구매할 때 이 국산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국산 엔진이 몇 대 만들 거야? 수요가 확실하지 않잖아. 이게 돈이 돼? 이렇게 질문하시는 비관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KF-21 엔진 딱 하나의 수입 대체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고, 대한민국이 민수, 군수, 대형 제트 엔진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해외 업체랑 대등하게 지분을 나눠갖고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요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정점이 KF-21 국산 엔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전투기 말고 여객기나 이런 데다 들어가거나 처음부터 그냥 만들면 안 돼 이런데, 그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전투기 한 명이 탑니다. 혹은 뭐 무인 전투기는 사람이 안 타죠. 300명에서 200명이 탄 비행기에 탄 엔진을 만드는 거에 인증하고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과 전투기, 그러니까 성능이 더 중요한 안정성보다, 물론 이것도 안정해야 되지만 이 검증 과정이 굉장히 다르고 이것을 감항 인증이라 하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국산 전투기, 뭐 국산 훈련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은 왜 그렇게 되냐? 민수 시장보다 군수 시장이 이거는 감항 인증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해외 시장은 민수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군수 시장의 기술에서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민수 시장으로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KF-21의 국산 엔진 개발,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 KF-21 국산 엔진이 개발돼가지고 우리가 이 엔진을 1000기, 2000기를 팔 수 있는가? 1000기, 2000기 파면 한 2, 30조에서 40조 되거든요. 요렇게는 안 됩니다. KF-21이 지금 수출 전망이 최대 300에서 500대긴 하지만, 요걸 생각해서 KF-21의 장사, 요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항공 엔진 시장의 메인 파트너로서 발돋움을 하기 위한 핵심 목표, 그 다음에 핵심 동력이 되는 것이 KF-21 국산화이기 때문입니다. 국산 엔진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요것 때문에 사실은 국산화율이 얼마나 되느냐, 혹은 어떻게 성능을 가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산 엔진 개발 프로세스가 끝나면 대한민국의 엔진 개발 능력이 어디까지 높아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F-21이 독자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군사 독립 선언에 가까운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KF-21 독자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됐을 때 그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군사 독립 선언에 가까운 신호라고 충분히 보일 수 있고요. 이것이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의 FA-50 경전투기, 훈련기 수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FA-50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이제 록히드 마틴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수출형에서는 미국의 RTX사라고 하는 방산업체에서 레이더를 떼다 붙이는데 이 외국의 업체가 을사 그러니까 1차 하청업체인데도 이 장비를 안 주면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이게 갑질을 해요. 요런 거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수출에 방해가 되거나 아니 납기가 밀려가지고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반면에서 독자 무장, 독자 엔진을 KF-21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 KF-21은 이미 IP가 독자 IP이고 부품까지 이제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규제가 지금 풀려서 어떤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싶은데 팔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납기, 그 다음에 공급망 부분에서 엄청나게 안정이 됩니다. 게다가 KF-21이 독자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만드는데 전투기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간 무장과 엔진까지 다 국산 제품으로 채운 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만 가능합니다.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혼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공동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제 공동 개발하면 개발비가 줄어들어서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무기 하나를 팔 때 들어가는 것도 개발비 지분만큼만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군수 산업에서 성장해서 독자적인 무장과 엔진을 가진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고 제가 보기에 KF-21의 무장과 엔진을 확보하게 되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세계 5대 방산 강국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요 정도의 기술과 이제 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수출은 러시아, 중국, 프랑스 중에 뭐 한 나라 정도는 우리가 제기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마일스톤이 KF-21의 독자 무장과 엔진 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다 하겠다는 선언이 동맹국에게는 협력의 축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이 외교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나요? 요거에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복잡하고 민감한 이야기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한국의 기술 독립이 기술 의존적인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어서 항상 우리 동맹국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사실 그런 주장이 사실 다가 우리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우리 한국이 전부 다 하겠다 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이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요게 우리 동맹국한테도 이익이 크게 됩니다. 왜 이익이 크게 되냐? 기본적으로 동맹국은 생산량, 그러니까 생산 능력과 공급망 부분에서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동맹국이 믿을 만한 나라가 믿을 만한 생산 캐파랑 그리고 납기를 지켜가면서 미국의 동맹국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미국한테 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하는 게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의 그 엔진 국산화, 무장 국산화 같은 거랑 그 다음에 미국과의 협력은 같이 가는 겁니다. 새로운 신개념 무기가 나오면 이제 미국의 신개념 무기랑 우리가 기술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KF-21에다 그걸 장착하면서 우리가 기술이 완성된 무기, 국산 무기,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미세 무기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파트너예요. T-50 공동 개발 때부터 우리가 록히드 마틴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이제 같이 공동 설계를 했고 KF-21에도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만들었는데 요거 자체가 수출에서 굉장히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 KF-21에 대해서 이제 외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미니 랩터, 뭐 F-22랑 굉장히 닮았다 해서 중국 매니아들은 아 한국이 짝퉁을 욕하더니만 짝퉁 비행기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도 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검증되고 그 다음에 안정된 것에 설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동맹국 입장에서는 그 자신들이 공급해줄 수 없는 솔루션을 한국이 대신 공급해주는 이런 부분에서의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예시를 들면 가장 중요한 거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SI 헌치백 자주포 그 다음에 AS-21 레드백 장갑차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공장을 세워서 이제 하나 그 호주군 장갑차라는 저 자주포를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굉장히 가까운 동맹국인데 미국이 호주의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하거나 이런 능력이나 아니면 역량이 사실 없어요. 한국이 그것을 제공해주면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국방 역량을 확대시킨 것이고 폴란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K2 전차 공장을 세워주면 그냥 폴란드나 한국만 좋은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야 되는 미국의 군사 전략, 국제적인 목적과 이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방산 수출에 대해서 미국이 뭐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익과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 독립, 그 다음에 독자 무기 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뭔가 모 아니면 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고 있으니까 다른 우리 동맹국이 싫어할 거다. 이런 사고는 지양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장 국산화 수준이 상상 초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속도가 빠른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자립이 가능해졌나요? 당장은 사실 KF-21에 들어가는 무장 중에서 국산은 KGB, 유도폭탄 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 전력화되는 시점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천룡 공대지 미사일 이렇게 두 종이 있는데 공대공 미사일이 2030년대 중반에 통합되면 지금 현재 발당 뭐 40억이 넘는 좀 비싼 가격이 있는 공대공 미사일들의 국산화가 가능해서 이제 수입 대체 효과로서 1조에서 2조 이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수출 경쟁력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이 KF-21에 장착하는 단거리 공대공은 독일의 AIM-2000, 장거리 공대공은 유럽 엔비디아의 미티어인데 이게 성능이 괜찮아요. 근데 성능이 너무 괜찮으니까 공급이 딸립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의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으로 공여가 되고 있어요. 요것으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을 막아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좀 부족한 게 있고, 장거리 공대공 미티어의 경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35B, 그 다음에 라팔 전투기에 같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원하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공급이 딸리는 것도 사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산화가 되면 그 부분에서 강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서 말한 KGB 외에도 신형 유도폭탄, 그러니까 가격은 저렴한데 먼 거리에서 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한 무기들이 또 연구 중이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 요것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요것은 적의 핵심을 전략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들이 갖추고 있는데, 요 외에도 초음속 대지 대함 겸용 미사일, 그리고 공중 발사 탄도탄, 우리 현무를 공중에서 쓴다. 정확히 말하면 현무가 아니라 KT-SSM이라는 좀 미사일인데 어쨌든 탄도 미사일을 공중에서 쓰는 거, 거기다가 하이코라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처음은 해군의 배에다가 탑재하는데 장래에는 부스터, 그러니까 가속하는 부스터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KF-22 전투기에도 장기적인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된 것 중에 사람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음속 대지 대함 미사일이 개발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있어서 방위사업청이 이에 대해서 해명을 냈는데, 초음속 공대지 대함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 천룡보다 속도가 2배에서 3배 빠르기 때문에 적의 대응 시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공격 성공 확률을 높아주는 이런 강력한 무기인데, 개발비가 늘어났어요. 개발비가 늘어난 이유는 뭐냐? 원래 이제 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터보팬 엔진을 쓰는데, 요거는 특수한 덕틸 로켓이라는 새로운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이 추진 기관을 사용하고 개발비 예상이 좀 늘어났거든요. 시험 평가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시험 평가라든가 개발 비용이 늘어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방위사업 규정에서 그 예산이 오버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예산 오버되는 것을 해명, 그 다음에 재검토,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요 연구를 카이다라는 국방연구원이 현재 수행 중이다 라는 게 방위사업청이 이게 취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또 방위사업의 발표도 좀 맹점이 있어요. 개발비가 2배 늘어나면 너무 비싸니까 쓰지 말자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현 정부의 방위사업 정책, 그 다음에 방위사업 연구개발 정책에서는 방위사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금 본격적으로 늘린다는 관점에서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 개발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포기를 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전략적인 목적이나 타격 능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랑스, 중국 정도가 실용화 되었는데, 중국은 다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제 전투기 사용하는 서방 국가들은 중국제 미사일 전투기를 쓰지 못하고, 프랑스는 이 미사일이 있긴 있는데 전술핵 폭탄을 가는 핵미사일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 동남아, 그 다음에 중동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초음속 대지 대함 미사일은 KF-21에 FA-50에 이 초음속 미사일이 장착이 돼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전 수출 경쟁력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재검토를 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재검토된다고 취소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음속에 만족하지 않고 비행 중에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요?
초음속 미사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속이 일단 아닌 미사일들,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마 0.9라는 속도로 표현합니다. 마는 소리의 속도고 마 0.9면 대충 1100km 시속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 2에서 2.5, 3 정도 되는 것을 초음속이라고 합니다. 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제트 엔진에서 이제 개량된 램제트라는 걸 쓰기 때문에 고도는 낮은 고도, 그러니까 그 제트 엔진이 쓰는 미사일은 고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 고도를 낮추는데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그래서 기존의 천룡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빠르다. 그리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미사일이 이제 발사돼가지고 낙하하면서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대신에 방향을 전환하거나 궤도를 변경할 수 없어서 발사되면 사실 어디에 떨어질지 알아요. 그럼 피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한 게 극초음속 글라이더라고 있어요. 탄도미사일이 발사해서 올라가서 속도가 낼 때쯤에 미사일이 분리가 되고 엄청 빠른 속도, 마 5에서 6 되는 속도에서 글라이더처럼 활공을 하면서 궤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글라이더,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 같은 경우에는 속도 자체는 글라이더랑 비슷한데 추진 기관을 사용해가지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요. 더 이제 극초음속 글라이더가 최대 한 2, 3도 꺾어지는 것에 비해서 이제 10도 이상 꺾어질 수 있고 더 빠르게 가고, 그 다음에 궤도 변경 기능도 훨씬 더 발달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왜?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현재 인류가 만든 미사일 중에서 제일 빠르고 치명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요구 미사일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기술로 방어 불가라는 표현이 붙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미 대응 기술 개발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 무기가 방어 불가일 수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 방어 불가라는 표현은 맞는데 국방기술은 항상 방어기술과 공격기술을 같이 발달합니다. 계속 발전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이 강해지니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골든돔이라는 개념을 내놨어요. 이 골든돔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방어 기술을 전문화된 이제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 세계에 위성을 감시하는데 이게 위성이 한두 기가 아니라 몇백 기에서 몇천 기가 되는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에서 발사된 모든 미사일들을 다 하나하나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주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제 땅에서 올라오면 아무래도 이제 중력 때문에 에너지가 점점 깎여지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우주에서 요격 미사일 사용해서 이 에너지가 많고 요격에 대해서 더 난이도가 높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게 골든돔인데 문제는 이거 없어요. 그래서 나올 때 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기가 임기 끝날 때까지 완성된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절대 완성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나라가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거의 전 세계를 적어도 위성, 뭐 스타링크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몇백 기 이상의 위성을 우주에다 다 깔아 놓아가지고 어디에서 발사된지 파악한 다음에 이 트래킹하는 능력, 이런 게 없으면 극초음속 미사일, 특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방어 불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방어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미사일들을 또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매우 소수일 것이고 또 이제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발전된 공격용 미사일들이 나오겠죠. 하이코어가 KF-21에 장착될 경우 단순히 전투기의 화력이 커지는 수준을 넘어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가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개발자분이랑 좀 이야기는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이코어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제가 어디서도 말을 안 했는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면 제일 큰 문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경쟁할 수 있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아니면 극초음속 탄도탄, 이런 것들이 비슷한 유기수합 무기체계보다 아무래도 엔진이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비싸지고 그 다음에 탄두, 그러니까 폭발물의 위력이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기존의 유도탄과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우리가 핵무기가 없잖아요. 하이코어가 핵무기를 장착하게 되면 이게 전략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코어랑 유사한 ASMP-A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핵탄두를 탑재해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에 탑재해서 핵전력, 전략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으니까 이게 요격이 불가능한 건 좋은데 탄두 위력이 약하고 많이 생산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이코어를 개발하지 말자거나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것은 아닌데 하이코어랑 함께
약간 더 싸면서도 성능이 좋은 걸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가 앞서 말한 것 중에 공대지 탄도탄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KF-21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폭격했을 때 F-15 전투기에다가 이스라엘이 개발한 공중발사 탄도탄을 사용했고 러시아 공군도 우크라이나 공수발했을 때 이제 킨잔이라고 하는 공중발사 탄도탄을 쓰는데 이게 엔진을 가지거나 이제 극초음속 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초음속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로우급 그러니까 저가형과 고가급, 고급, 하이코어를 이게 섞어서 써야지 이제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공습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전 세계 그 어디도 없을 것이고 요때 화력이 커진 수준을 넘어가지고 작전 개념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코어 혼자만으로는 작전 개념, 한국 공군의 작전 개념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는 이 고속 초음속 무기 체계들과 결합이 되거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이게 바뀔 것이다. 혹은 우리가 핵보유를 시작하게 되면 하이코어가 유력한 핵무기 투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기술은 미래전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데 이번 공개로 한국이 미래전의 룰 메이커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초음속 무기 기술에 대해서 게임 체인저가 맞고 이것이 우리가 방산 수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이코어 기술은 미국이 20년 전에 만든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방산 전문가, 국방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보다 20년 뒤쳐졌다는 거는 엄청난 칭찬이나 발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요. 그런데 미래전 게임 체인저로 될 수 있는 거 한국의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캐파랑 결합이 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20년 전 기술이 하이코라고 했지만 그럼 미국이 20년 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생산했냐? 아니거든요. 기술이 있었는데 이게 양산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런 하이코랑 비슷한 거를 생산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서방 측, 그 다음에 자유세계 무기고로서 미국이 뭐 극초음속 무기 같은 걸 생산하겠지만 한국의 생산량이 이게 보조가 돼야지 진짜 미국과 한국이 동맹으로서 적국에 대해서 상대할 수 있는 이 충분한 수량이 나올 것이고 이 관점에서 한국이 미래전의 룰메이커까지는 아니고 원래는 룰 팔로워였다가 이제 같이 룰을 만드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 지금의 국방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또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산 능력, 그 다음에 가성비 요거를 계속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안, 그러니까 좀 개념을 바꾸거나 이래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유도무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야 되고 요것이 잘 되려면 AI 기술 적용을 해가지고 가격은 저렴한데 저기 요격하기 어려운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AI를 사용해서 탄두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제조업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같은 탄두 폭약을 쓰더라도 어떻게 배치를 하거나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파괴력이 달라지고 이런 데 대한 연구도 많거든요.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랑 이제 보완이 들어가면 한국이 미래전의 룰메이커로 들어서고 정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기술을 확보하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기존 강국들과 전략적 긴장 혹은 경쟁 구도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요것도 약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핵무기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이코어 미사일을 우리가 갖추었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F1 드라이버가 아반떼를 모는 상황입니다. 하이코어가 핵무기를 장착을 해야지 F1 자동차에 F1 드라이버가 탑승을 해가지고 운전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이 없으면 우리 기존 미국 강국, 중국, 러시아, 미국들이 전략적 긴장이나 경쟁 구도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냐? 사실 말하면 핵무기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과 같이 잘 지낼 수 있어요. 잘 지낸다는 거 의미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핵무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가진 게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핵무기를 가졌을 때 그 주변국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는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아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하이코어에 핵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전략적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요 핵무기 유사시에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고 핵
탄두만 확보되면 이 하이코라든가 여러 무기체계 이런 데다 장착할 수 있는 이 핵 잠재력 능력을 계속 키워 나가는 게 대한민국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핵 잠재력을 키우는 것과 핵무기를 실제로 개발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생기는 손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도 솔직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무기에 대해서 당장 지금 개발하고 뭐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다 해도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으나 상황과 시대 그다음 환경이 달라가면 우리가 즉각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줄 세우기 민족이죠. 우리 뒷보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아직 이겨내야 되는 경쟁자가 많아요.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을 이겨내서 우리가 방산 4대 강국으로 됐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만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방산 4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이 단순히 방산 수출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산 수출 4대 강국이 되도록 여러 가지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